자, 오늘은 양자역학의 두 번째 강의로서 실제성과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실제성이란 말은 우리가 여기 책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정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자역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생길 테지요. 그 공격과 방어의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관찰자가 소위 그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여야 되는가, 아니면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다루겠는데 불교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굳이 다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 바로 이 강의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 두 개 다 양자역학의 문제인데, 결국 양자역학의 문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물질과 의식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하느냐, 그리고 의식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불교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이란 말을 그렇게 불교가 강조해야만 되는가? 공과 중도를 그냥 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은 뭐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인의 예지를 갖춰서 살면은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라도 잘 다스려지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느냐 하고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기독교라면, 이슬람이나 기독교 같으면은 그것만으로 불만족스럽다면은 우주는 절대자인 창조주가 창조했고 우리는 창조주의 뜻이 뭔지를 고요히 기도 속에서 잘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살고 바르게 살면 됐지, 굳이 공이 중도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뭐 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중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양자역학만 강의하기도 사실은 그 물리과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워도 모자라서 대학원 가서 또 배우고 하는 건데 2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 할 동안에는 그 문제는 접어두고 양자역학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 왜 공과 중도가 필요한가, 공과 중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첫 시간은 제 생각에 다 만족스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을 테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좀 빨리 강의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고 좀 얼떨떨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두 번째 시간은 뭐 알아들으셨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셨다도 하더라도 오늘 잘 들으면 다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양자역학은 좀 독특한 학문이 돼서 보통 과학이라면 이론이 있고 실험이 있고 두 가지면 됩니다. 경제학도 그렇고 하여튼 뭐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이 사람 모든 학문은 이론과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거는 관찰하고 본 거, 우리가 또 해보는 거, 이론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끝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그걸로 되지 않고 해석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양자역, 그리고 중요한 건 해석인데요. 이론은 당연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 파동 방정식인데, 이 모든 사물을 파동으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 대상을 파동이 기술하고, 여기는 입자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에는, 양자역 이론에는 입자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 파동이지. 그럼 그 파동은 뭐였죠? 확률파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파동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몽땅 입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중성 실험에서 간섭무늬를 본다 하더라도 스크린을 때린 것들은 입자들이에요. 자, 근데 1호 파동은 나타나지도 않고 실험에서 1호에서는 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설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설명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없으면은 이론은 이론대로 실험은 실험대로 따로 놀아서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론 속에는 입자라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기술하는 모든 것은 파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들이 보는 건 전부 입자입니다. 그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해석이거든요. 그럼 이 해석은 뭐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기 쓴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쓴 건데, 다른 물리 이론과는, 물리 이론이 아니라 다른 과학 이론과는 달리 양자역학은 이론과 실험을 이어주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또, 그 다음에 확률론적 인과율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했죠. 파동함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치가 꺼졌느냐, 켜졌느냐,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 생각한다면 그 파동함수는 꺼진 상태의 스위치와 켜진 스위치 상태 두 가지 결합을 해서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태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사람이 보는 건 하나입니다. 왜 하필 그걸 봤느냐 하는 것은 확률론적 인과율로 설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 가능한 상태 중에서 제가 실험하면 1번을 봤는데 선생님이 실험하면 2번을 보게 되고 딴 선생님이 실험하면 10번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 사람은 10번을 봤느냐? 그걸 설명해 줄 건 없고 확률론적으로 그렇게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서 아무거나 나오는데 그것처럼 확률론적으로 그 사람은 100가지 중에서 10이라는 걸 봤다. 나는 1이라는 걸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 세계 물리 현상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해석은 뭐 딱 모든 물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이거는 좋다고 하는 해석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모든 해석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론 지금도 매년 한 번씩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 그래도 조금은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반수 이상의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주류학계의 입장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을 정통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펜하겐 해석을 만든 사람들은 이 코펜하겐이라는 것은 바로 덴마크 수도니까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닐스 보어라는 아주 특출난 이 당시 아마 제 생각에 뛰어난 물리학자라면 두 사람을 꼽아야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둘이 전혀 반대된 입장에서 둘이 계속해서 굉장하게 존경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두 사람인데 닐스 보어가 있었던 곳에 이름을 따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고 하이젠베거는 닐스 보어의 포스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막스 보른이나 볼프강 파울리 같은 사람들은 하이젠베거와 같은 동년배로서 자주 닐스 보어를 찾아가서 토론해서 이 사람 닐스 보어가 주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토론해가지고 만든 중요한 인물들인데 코펜하겐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한 이건 만든 사람들이고 나는 코펜하겐 해석을 도무지 못 믿겠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인슈타인인데 오늘 강의에 나올 겁니다. EPR 파라독스를 통해서 부하를 아주 그냥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우리 이 강의가 불교잖아요. 불교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리학자로서 뉴턴을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탐진치에 물든 사람으로서 공격했으니까 물리학자들 조금 변호도 해주고 인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볼 필요가 있어서 학자들의 인품을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 다 뉴턴 같지는 않고요. 에렌 페스트라는 사람은 그 페르미라는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만들고 그 원자로에서 폭탄이 나온 뛰어난 사람인데, 그다음 가시미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진공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측정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스승인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물리책은 아니고 양자역학에 대한 그 학자들의 주고받은 편지를 다 연구해가지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쓴 루이자 길드라고 해서 아주 그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올키무 시대에. 그 책 195페이지에 보면은 에렌 페스트가 그 솔베이 회의라고 해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토론했던 그 중년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가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보아는 모든 이들 위에 완전히 우뚜소사이었다. 우선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연히 양자역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해하지 말라는 이거 바로 근데 그냥 그런 거니까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에렌 페스트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엔 단계적으로 모두를 패배시켰다. 그러면 뭐 이해는 뭐 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는 말들은 그건 아니다고 다 패배시켜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근데 끝까지 반대하니까 아인슈타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부끄럽네. 마치 자네 적들이 상대적 이론에 반박하는 그런 식으로 자네가 지금 새로운 양자역학을 반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당시에 그 양자역학이 막 탄생할 당시의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그 학자들이 굉장히 믿고 그 우정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리처드 화이만의 지도교수인데 미국 사람이 아마 1세대 양자역학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이 존 아치볼드 휠러 같은 사람들이 1세대 미국의 학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마 그 보아와 함께 코펜하겐에 있는 클라펜보르크 노드밤나무 아래를 거닐었던 모양인데 그때 거닐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걸 쓴 거예요. 공자와 부처, 예수와 페리클레스, 에라스무스와 링컨의 지혜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낀 것은 내가 닐스 보어라는 얘기했다. 불교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괘씸하죠, 그죠? 부처님하고 비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예수랑 비하다니. 근데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존 아치볼드 휠러 누구냐면 블랙홀이라는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 대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아라는 얘기하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런 일화 여기는 안 썼지만 오늘 뭐 시간 꼭 9시까지 안 지키더라도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온물리라는 거 알죠? 저온물리. 절대 로우 템퍼러처 피직스를 해가지고 절대 온도에 가까이 되게 되면 모든 물리적 성질이 바뀌면서 자기 부상 절차 같은 것도 생기고 뭐 하여튼 그 새로운 물리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프레리라는 사람인데 이 프레리가 저물리를 자기가 처음 연구했습니다. 왜 프레리가 노벨상을 안 받았는지는 좀 모두도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노벨상 꼭 수련만 주기 때문에 존 바딘 쿠퍼, 슈리프 이거 세 사람 주다 보니까 프레리를 못 받았다 생각하는데 모두들 노벨상 그 저물리 연구에서 그렇게 공임하는 프레리를 왜 안 줬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죠. 새로운 학문을 만든 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물리학의 분위기는 뭐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하면은 보아랑 토론을 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래야지만 보아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게 가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프레리가
자기 자서전에서 쓴 책이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얘기하죠. 월요일에 가서 자기가 저온 물리를 했더니 부하는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그냥 그러냐고 듣고만 했더니 화요일에 되니까 질문이 쏟아지더랍니다. 굉장히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 쏟아지니 이건 이제 토요일날 자기가 오면서 느낀 걸 쓴 건데 수요일 되니까 자기랑 대등하게 입장에서 토론하더니 목요일날 되니까 보아가 서서 강의를 하고 자기가 듣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앞으로 금요일날 하는 말은 앞으로 자네 연구 이런 식으로 하게. 그래서 닷새 동안에 그렇게 돼가지고 토요일날 지금 오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말 했다는데 이 말도 아마 그거 비슷한 말일 거예요. 꼭 무슨 공자나 부처나 예수 같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뛰어난 천재들은 성질이 고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보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자네처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은 별로 없었네. 둘이 맨날 싸우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의 지혜나 내가 준 지혜로서 기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아가 쓴 편지를 보고 하는 말이 그 편지로 인해 노벨상만큼 기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네. 그러니까 보아가 자기가 아인슈타인보다 둘 다 노벨상 받을 건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먼저 노벨상 받으면 어쩌나 걱정을 한 편지 썼는데 자네가 나보다 먼저 상을 받을까 염려했다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자네다워. 다시 말해서 인품이 좋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로렌츠에게 쓴 편지는 또 로렌츠는 그 네덜란드에 뛰어난 물리학자인데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인간적으로 또 아주 훌륭하다는 건 물리학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아껴주고 보아 입장에서는 나보다 선배인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먼저 받아야지 이게 내가 받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뉴턴하고는 다르죠. 아주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솔베이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여기 아인슈타인이에요. 보아가 어디인지 잘 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아가 있는데 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최대로 공헌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비판과 도전이 있었다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저 동의합니다. 역시 그야말로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날카롭게 양자역학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느라고 머리를 쥐어 짜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문은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고 개인도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이게 중도거든요. 바로 중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할 텐데 어떻게 이론과 실험을 연결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의 세계 기준에서 확률파,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확률파는 지난번 설명드릴 대로 슈링거 방정식에서 말하는 파동은 입자 파동을 말하는 그 파동은 무조건 확률파다. 그다음에 불확정 원리는 우리가 그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다 보면 위치가 틀려져 버리고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 엉망되어 버리죠. 그건 뭐냐면 내가 측정하면 기회가 교란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보성이라는 건 뭐죠? 미시세계 기술에는 소위 대입 때는 논리적으로 양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그 코펜하겐 해석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의 견해는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듣기에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그 양자 세계라고 할 때 입자가 하면 입자에게 물리량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물리량을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 해야 될 텐데 그런 물리량은 측정하기 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추상적 양자 서술만 존재한다. 그 없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은 뭐냐? 그러니까 어떠하냐 하는 것을 자연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건 틀렸습니다. 자연은 어떠하지 않아요. 물리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 자연에서 뭘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물리량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느냐 한 그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코펜하겐 해석이 뭔지를
하죠.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지금 정리하는 건데 한번 써놓고 하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입자 하나를 보낼 때 관찰하면은 그 파동이 사라지고 입자로 나타나고, 관찰하지 않으면은 입자 한 개라 하더라도 파동선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측정이라는 게 뭔가?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측정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소립자를 보내갖고 다른 소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니다. 왜 아니냐? 그거는 여기 답을 써놨어요.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를 만나면 양자적으로 중첩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둘이 섞여가지고, 우리는 지난번에 그 수시가 꺼진 것과 켜진 것 두 개가 공존 함께 있는 것이 중첩이라고 그러는데,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를 만나보면 둘이 만나서 양자로 얽혀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면서 중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첩 상태가 된다는 말은 그거는 측정이 아니거든요. 우리 측정한다는 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자와 강자가 만나면 둘이 서로 얽혀 중첩 상태를 만들고, 측정이 이루어지려면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이 얽히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중첩 상태라든지 이렇게 양자적으로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소립자 가지고 다른 소립자를 측정하는 것은 그건 관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이렇게 돼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세상을 둘로 나눠요. 원자 이하의 미시적 세계와 그 다음에 그 미시적 세계를 관찰하는 측정 도구. 그러니까 측정 도구는 거시 세계에 속하고, 뉴턴의 고전력학을 따르고, 미시 세계는 양력학을 따른다. 그 미시적 세계의 측정 대상들은 양적 법칙을 따르고, 거시 세계의 장비는 고전력을 법칙하는데, 뭐라고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정하냐면,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미시적인 대상이 거시적인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관찰이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가이거 카운터가 있어요. 가이거 계수라는 것은 전기 입자나 방사성 그 입자를 띈 입자가 부딪힐 때 따까가 소리 나는 건데, 가이거 카운터를 가지고 가다가 뭐가 들어와갖고 따까 소리가 나는 순간, 소립자가 부딪히죠. 그런데 따까 소리가 나는 순간 이 거시적인 장비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시적인 대상과 거시적인 대상이 사공호작용할 때 딸깍 소리가 나거나 불이 반짝거리면 그때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정의한 겁니다. 뭘 측정해야 그럴 건가? 측정을 정의한 거죠. 따라서 측정 도구는 여기에 전기 입자가 왔느냐, 방사성을 띤 입자가 왔느냐를 딸깍한 소리가 난다든지 반짝하는 불빛으로서 알아냈으니까 훌륭한 관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관찰자란 말은 관찰자에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보통 물리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물리학계에서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코페르니쿠스 나올 당시부터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물리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관찰자라고 설명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써놨지만,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라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탄생 초기부터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초창기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것이 1926년이고, 불확정성 원리가 하고 상보성 원리가 나온 것이 1927년이거든요. 그 전후에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졌으니까 1930년대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보는 자가 없어도 다른 거기에 존재하는가. 생지와 관찰로 파동하면서 붕괴하는 거. 이 말은 뭐죠? 생지가는 의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코펜하겐에서 만든 하이젠버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보어랑 함께 만든 학자가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s led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론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유물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 단순한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19세기 이래 자연과학에 성행했던 유물론으로부터 물리학자들로부터 떠나겠다는 말은 유물론이 아니란 말이죠. 코펜하겐 해석이. 유물론이 아니란 말은 뭐죠? 관찰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점 하나를 놓고 보면은 사실 코펜하겐 해석은 아까 미시세계, 거시세계 나눠가지고 관측 장비는 거시세계, 그 원자 이하의 세계는 미시세계는 이하의 입자들은 미시세계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은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미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시라고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해석에서 세상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건 당연해요. 양적학은 소리체뿐만 아니라 돌멩이나 깡통 같은 물체에도 적용돼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거라면. 그럼 코펜하겐 해석은 왜 중첩과 같은 양전상이 미세계만 나타나고 거시세계에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결락 어긋난 해석인데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언했을 때 보어가 한 말이 있어요. 보어가 뭐라냐면은 그건 인간의 그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측정 장비라든가 거시계까지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시세계는 그냥 고전역학을 취급하고 미세계만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것이 말하는데, 자, 측정 전과 측정 후에 걔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정 원리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가 확 바뀌어버리고 위치를 측정하면 속도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뭐가 바뀌잖아요. 근데 관찰 전에는 파동, 측정 후에는 입자로 나타나는 이유를, 즉 관찰이 실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옛날에는 불확정성을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측정으로 의해서 걔가 교환됐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사라지는 거다 하고 아인슈타인이 설득시켰거든, 보아가. 그런데 그 후에 보아나 아인슈타인 다 죽은 다음에 요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걔를 교란시키지 않고도 걔의 정보만 취하면 어떤 그 정보만 치면 걔가 행동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걔를 상당히 심하게 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취하지 않으면 걔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취한다는 게 뭔지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과의 중간쯤 되는 거라서 정보는 분명히 물리가 아닙니다. 정보를 우리가 저장한다든지 지운다든지 할 경우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정보를 이해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걔에서 내가 이 컵이 이 속에 뭘 있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알아내면 이걸 건드리지 않고도 어떤 알아낼 방법이 있거든요. 알아내면은 이 걔의 행동이 싹 바뀌어버려요. 파동으로 행동하던 것이 입자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심하게 건드렸어요. 확 망쳐 때리듯이 건드리는데 불구하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정보를 알지 않아요. 그러면 이놈의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현상 하나를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까 한 거죠. 측정 단계로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들에게는 왜 양자의 법칙적이 아닌가. 보아가 말하기를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라고 했다.
근데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면 주로 보아가 한 걸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고 했지만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꼭 한 가지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폰 노이만이라는 또 이 당시에 천재들이 수두룩히 나타났던 모양인데 폰 노이만은 손대견 임금 대기만 하면 그분의 1인자가 됐죠. 유명한 게 뭐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그 노이만식 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노이만이고 또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을 들여서 한 것도 노이만이에요. 이 노이만이 이제 보아가 아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해가지고 측정 장비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분석했더니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나온 지 5년쯤 지난 1932년 폰 노이만은 거시적 측정 장비를 양자역학으로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중첩은 미시세계에 항상 있는데 거시에 없거든요. 그 깨트리는 것은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고 노이만의 해석도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초단부터 관찰자의 의식을 그 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아의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거시장비하고 미시세계를 나눴기 때문에 그냥 관찰자 의식이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의 태도가 또 좀 애매합니다. 그 기본 내용부터 얘기할게요. 코페르니쿠스 다 열어놓고요.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하는 거죠. 왜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하죠? 파동이면 파동, 입자에 될 텐데 관찰할 때마다 그게 다르고 10가지의 상태가 있었으면은 어떤 관찰자는 1을 보고 어떤 관찰자는 10을 보니까 객관적이라면 다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말은 관찰자마다 다르게 본다는 말은 객관적인 실제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측정량은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양자세계라는 거 없다 그랬는데 본래 뭐가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측정 대상과 이 관찰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실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아가 엄청나게 아인슈타인이 반발해서 오늘 바로 강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실제성의 문제죠. 이게 실제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 의하면 공인 거죠, 공. 공인데 왜 그러면 거기서 묘유가 생겼냐. 관찰자가 있어서 봤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동시적이 가능한 측정량들이 측정에 의해 한번 결정되면 이 결정된 상태가 자연의 완벽한 기술이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100가지 중에서 N이라는 상태를 누가 하나 기술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붕괴해버리고 N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결정된 상태라는 거고요. 근데 물리계의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에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관찰자는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0개 중에서 N 본다는 그 말이죠.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것을 보게 되냐는 것은 확률적 인과율을 따를 뿐 미리 무엇을 보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여기에 그래서 반박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이론이 완벽하지 못해서 관찰자가 어떤 상태를 볼지 결정 못하는 걸 뿐이지 원래는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더니 보아가 뭐라 그랬게요?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게 보아가 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밌게 둘이 싸워가면서 이 양자기 발전했는데, 자, 우선 그 코페르니쿠스 해석에 의하면 미시세계의 존재들은 실제지 않아요. 헛개입니다. 단지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립자들은 위치나 운동량과 같은 속성을 갖지 않아요. 놀랍죠? 여기에 당구공이 있는데 당구공은 여기에 있으면 딱 여기 위치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립자들은 그 위치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라 그랬죠? 파동이기 때문에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거죠. 위치나 운동량을 비롯하여 소립자가 하는 물리량은 측정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원자나 소립자들은 실제하지 않아요.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으니까. 그래서 휠레가 한 말을 미시 속성은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관찰됐을 때만 비로소 그것이 속성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뒤에 말은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휠레와 같은 견해를 논리적으로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미시적 대상 그 자체는 사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죠?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거시세계 존재들. 그럼 거시세계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여기 다 알지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소기관을 만들고 세포 소기관들이 막 세포를 만들고 그것들이 뭐 우리 몸을 만드는데 그 원자는 뭐냐면 소립자가 만들어요. 근데 소립자가 헛개비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이 책상과 강의 하는 나와 듣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실용적인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실용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그 거시적으로 볼 때면서 실제해요. 일단 경험세계에서 만나는 거시적 물체는 객관적 실제로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죠? 거시적 세계는 헛개비와 같은 원자와 소립자를 이어놓았어요. 그럼 헛개비가 많이 모이면 실체를 갖게 되고 그것들이 정말 존재하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헛개비가 없는 것들이 빵점짜리를 100만 개 모았더니 100만 점이 된다.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보여요. 지금 현재 설명대로 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전부 뉴턴 역학을 정확하게 따라요. 기가 막히게. 정말 완벽하게 따라요. 그럼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론은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론의 근사이론이에요. 그 양자론에서 H라는 걸 이렇게 불확정 원리를 통하지 않게, 불확정 원리를 이렇게 성립하지 않게 그 H라는 양을 0으로 보내버리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 왜 델타 P 곱하기 델타 X가 H보다 크다고 했던 자그마한 숫자 있었어요. 그걸 0으로 보내버리면 고전역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이 정확한 이론이고 이거를 근사적으로 만들면 고전 이론이 되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미세계 소립자들도 실제적이고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근사적으로 말하자면 근사적 법칙을 말하니까. 그런데 헛개비는 미세계 소립자들이죠. 헛개비는 정확한 법칙을 따르고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근사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오늘 끝나기 전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은 양자역학의 해석으로는 완벽하다 할 만큼 성공적이지만 사람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론적이고 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매년 새로운 또 그 해석이 제안되고 그렇지만 아직은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능가하는 해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미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눈다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서 양자현상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굉장히 큰 물체. 예를 들면,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플로렌이라는, 그 분자는 탄소 70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중수식을 통과하게 되면 간섭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실험하지 않았지만, 실험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든가 바이러스를 갖고도 실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의식이 물리학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수가 점점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관여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우리가 보는 입자가 흉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서 양자각의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다 좋은 책들입니다만 딱 한 권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양자불가사지. 이건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있는 그 정식 교과 교재입니다. 양자 얽힘.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등장해서 보안을 공경에 빠뜨리는 제목이 있는데 봅시다. 시고 공중무쇠 무수한시 안무 아니 비서시. 그래서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도 생각도 뭐 인간의 의도도 뭐 하여튼 다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사장계 스님이 이걸 배우다가 코를 만지면서 내 코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하고 스승에게 물음을 던졌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물음을 물리학에서 던집니다. 바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없는가. 동산양계 스님이나 아인슈타인이나 같은 물음을 묻은 거죠. 근데 동산양계 스님은 옛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자각 탄생하기 전에 이런 물음을 묻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부어가 하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근데 했던 말인데 또 할 건 없고 여기 말이죠. 그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끝없이 논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 사물 인식 방식으로서는 그 양자각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양자각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그 소위 사견이라고 그러죠. 그 없는 걸 있다고 보고 있는 걸 없다고 보고 유식에서는 우리가 또 그 병계 소집성에 의해서 뱀을 보고 뭐 지푸라기라고 아니 뱀을 보고 그 뭐라 끈을 보는 것처럼 잘못 보는 그런 거 있는데 그 우리가 사무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우선 원자가 독립적인 실체라면 다른 것과의 관계를 가지 않고 따로 정말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고전적 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위치와 정해진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입자라 그러면 어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될 거냐. 원자가 어딘가 위치해 있지 않거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실체를 가진 존재가 말할 수 있는 건가. 양자로는 뭐라고 말하자면 입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물인식 방식하고 다른 거죠. 자, 쟁점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보아하고 아인슈타인이 왜 이렇게 싸웠냐. 내가 측정을 해서 입자를 X라는 위치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럼 입자는 원래 X부에 있다는 것은 고전적인 관점이고 내가 X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자 있으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자가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상이고 전자가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중수의 실험에서 파동무늬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분명히 입자는 두 개의 스윗을 통과했고 구멍을 세 개 뚫었다면 세 군데 다 동시에 통과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입자한테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았을 때 전자는 위치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멍 세 개 동시에 존재하는 말은 위치의 속성을 갖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구멍을 100개 뚫어놨다면 100개 다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자가 위치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위치의 속성을 갖는 것은 그걸 관찰해서 봤을 때 비로소 위치의 속성을 갖는 거다. 이게 보아가 한 말이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아주 똑똑한 물리학자가 우주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이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불확정한 흥원리를 인정하지만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주사의 노래를 하지 않는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인슈타인은 입자를 어디에선가 관측을 했다면, 아까 X라는 위치에서 관측했다면 이론이 예측을 못해서 입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뿐인 거지, 분명히 입자는 요 자리에서 관측했다면 여기 X라 치면 요 부분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근데 보아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파울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꼰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늘끝 위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따지는 것 똑같다. 이렇게 저기 아인슈타인을 비꼬아준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통 사람인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물리학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수학자 포돌스키, 물리학자 로젠과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패러독스라는 건데, 패러독스라는 거죠. 패러라고 쓰겠네요. 우리나라 저기 사전은 그렇게 나와요. 물리실제, 고전적하게는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성 실제를 의심하지 않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딱 이렇게 썼어요.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불확정성 원리에서 측정하려면 개가 교란된다고 그랬는데, 교란 안 시키겠다는 얘기야. 물리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물리적 실제 한 요소가 있어서 이 물리학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리학을 알아냈잖아요. 여기 뭐 입자라 치면은, 전기량이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라고 알아냈다 치면은,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런 물리량을 주는 물리적 실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동의하나요? 아인슈타인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하고 아인슈타인 머리는 같은 머리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량을 얻었으면은, 그런 물리량을 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거 없더라도, 관찰자가 관찰하지 않더라도, 물리적 실제 있을 거다.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실제에서의 문제라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자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자한가 하면 전자를 보지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측정한 물리량들의 집합이거든요. 그 물리량이 뭐냐면 질량, 전기량, 궤도가 운동량, 스핀 등등의 물리량을 놓고서 이런 물리량을 가진 것은 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 생각은 네가 그런 물리량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런 물리량을 주는 전자라는 물리적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니냐. 그럼 네가 그런 물리량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리적 실제 전자는 있지 않겠냐. 있다면은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인슈타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과 같은 거죠. 눈으로 본 것은 있으니까 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EPR이 제안한 실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중 하나의 입자에 관한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해서 다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건 건드리지 않고. 실제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은 안 했지만, 그런 걸 방법을 고안했으니까 입자의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관측되는 부분 어딘가에 그런 것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인슈타인 주장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할 어떤 숨은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숨은 요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죠. 여기 또 한 명의 천재가 나오는데, 데이비드 보음입니다. 원래 아인슈타인하고 포돌스키, 로젠이 제안한 원래 실험과 원리로 똑같으면서, 그 아인슈타인 실험은
제한의 실험은 실제로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데이비드 봄이 제안합니다. 뭐냐면 물리량의 한 0인 입자가 있어요. 처음 그런 입자는 우리가 쉽게 구해요. 그럼 구하면 거기에 딱 쪼개졌어. 두 개 딱 쪼개져서 날아가거든, 반대편으로. 두 개의 입자를 분리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측정된, 그러니까 이게 양전자와 전자로 나눠졌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 원래 물리량은 0인데 두 개가 딱 쪼개져서 왼쪽으로는 전자, 오른쪽으로는 양전자가 날아가요. 근데 원래는 물리량이 0이니까 스핀 값이 0인데 전자의 스핀은 항상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양전자도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둘을 합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되죠. 원래 전자 양전자 쌍은 분리되기 전에 스핀 0이었으니까 전자가 2분의 1이라면 양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양전자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 쉽게 동의하죠. 원래 0이었으니까. 아주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실험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근데 이게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양전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스핀이 up이면 양전자는 이렇게 다운돼야 되고, 전자가 다운이면 양전자는 up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건드리지, 양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전자의 스핀만 측정하게 되면 양전자의 스핀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전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 패러독스가 이 뭐예요? 다 열어놓고 할게요. 전자와 양전자가 분리돼서 거리가 수백 광년 떨어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있던 정보가 이게 전달되는데 수백 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는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일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냐, 딱 반반씩의 확률이. 왜냐면 중첩돼 있으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2분의 1이 가능한 값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한 값이라면 측정하기 전에는 항상 중첩돼 있다고 했잖아요. 중첩됐단 말은 내가 측정했을 때 2분의 1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걸 했다는 것은 확률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2분의 1을 측정했어요. 근데 건드리지도 않았는 양전자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가 알잖아요. 건드리지 않고 측정하지 않고 안 거잖아요. 측정하지 않고 알았다는 말은 그런 물리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봐세요. 또 마이너스 2분의 1 했다면 전 2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측정했다는 정보가 저리 전달되려면 수백 개가 걸려야 되죠. 수백 개가 걸려서 그때 양전자가 하는 말이, 저쪽에 있는 전자가 누군가 측정해서 2분의 1 됐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구나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라지만 그게 말이 될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측정하자마자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결정된다는 말은 인간이 측정하지 않더라도 본래 그런 물리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은 인간이 측정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본래 그런 물리량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리 실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쓴 대로 전자의 스핀을 측정한 값이 2분의 1이면 수백 광년 떨어진 양자의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되는데 왜 그렇게 결정될 거예요? 즉시. 그건 패러독스죠. 따라서 정보 전자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빛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측정된 2분의 1의 값이 측정됐다면은 이것이 수백 년 걸려갖고 2분의 1 측정됐으니까 양전자가 마이너스 2분으로 돼야 된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아니고 막바로 그냥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자마자 저기서 마이너스 2분이 됐다는 말은 패러독스예요. 왜 그런 패러독스 생겼냐? 양자의 값이 불완전해서.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아도 양전자는 본래 그런 값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가지고,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그대로인데 정보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측정전의 스핀 값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스핀 값은 물리에 실제 대응하는 것이고 측정전의 입장은 실제하는 것이다. 측정 없이 물리랑 결정할 수 있어 양자각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패러도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측정도 하기 전에 네가 수백 강년 떨어졌다고 말하느냐. 떨어진 것도 측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측정 전에는 두 개의 파편이 분리하고 말할 수 없다. 관측 결과 몇백 강년 떨어져 있는 것이 판명된다 할지라도 측정 전의 개는 하나다. 하나니까 다른 개니까 여기서 2분의 값은 0이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저쪽에 2분의 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비분리성입니다.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개를 기술하면 이미 물리계 역효라고 보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측정한 다음에 일이지 측정 전에는 그냥 둘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는 하나다. 이거는 부처님의 체험과 비슷하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경지나 좀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정리가 나오는데요.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중 누가 옳은 것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근데 이 논쟁에서 누가 옳은지를 몰랐고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1950년에 죽었고 보어는 1960년에 죽었으니까 둘 다 누가 옳은지 몰랐어요. 근데 64년에 베일이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발표해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사상가 중에는 베일의 정리를 가리켜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말을 해요. 아마 살았다는 노벨상도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사물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은 베일 부등식은 지금 저걸 하고 하죠.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입자가 0자가 깨졌거든요. 깨지면 여기에 항상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면 2분의 1 나올까. 여기서 요새는 측정 관찰자가 있을 때 관찰자 이름을 A와 B 갑과 을이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요새는 유행이 돼가지고 바과 앨리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과 앨리스라는 물리학자 둘이 있어가지고 바과 앨리스가 스핀의 측정기를 이렇게 스핀을 항상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측정하려면 또 이렇게 측정되고 이렇게 측정되고 반드시 여기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똑같이 이렇게 측정기를 같은 방향 놓고 측정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둘이 측정한 스핀 값은 항상 100%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축을 좀 바꿔놓으면 불일치하는 게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측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2분의 측정했던 거를 이렇게 했더라면 마이너스 측정했거든. 이렇게 해놨으니까 축이 좀 바뀌었으니까 뭔가 일치하는 값이 날 건데 그 일치하지 않는 값이 몇 %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고대를 측정할 때 측정값은 50%를 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백상의 전자 양전자를 봤을 때 불일치하는 놈이 반은 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지금 둘이 축을 돌려놓는 걸 제가 그림을 그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돌려놓는 걸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실험이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자 인간의 사무인식 방식에 잘못이 없다면 베일이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마구제비를 측정했을 때 절대로 불일치하는 것이 50%를 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일이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가 한 가지가 발견된다면 인간의 사무인식 방식에 어떤 근원적인 잘못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물은 실제지 않거나 분리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베일 부등식을 제가 좀 이따 유도하기로 하고 좀 쉬지 할 텐데, 요거까지 읽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이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처럼 물리량에는 물리적 실제가 대응하고 이 실제는 측정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지 않고서 한 개의 입자가 두 개의 분리되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우리 생각인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아가 그 베일 부등식 위배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보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 부등식을 위배하는 경우를 한 가지로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실제성이 없거나 분리성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해석에 의하면 둘 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쉬었다가 하기로 했죠.